원피스 1184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184화의 표지입니다. 이번 표지 현재는 단순한 일회성 개그컷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선이 숨겨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표지 속에서 브룩은 수많은 전기 해파리들에게 둘러싸여 감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해파리들의 눈입니다. 해파리들의 눈을 자세히 보면 원피스 세계관의 추정 흑막이자 세계의 왕인 이무의 독특한 눈 모양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파리와 이무의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현실 과학계에서 유일하게 생물학적 영생을 누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보호탑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는 늙거나 번식이 끝나면 다시 세포를 완전히 초기화하여 미성숙 상태인 폴립 단계로 돌아가는 일종의 자가 복제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이 생태를 이무에게 대입하면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무 역시 지난 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려올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해파리 같은 세포 초기화나 육체 갈아타기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현실의 해파리가 세포를 초기화할 때 이전의 상태를 잃어버리듯 이무의 영생 역시 완벽한 신의 권능이 아니라 세포 초기화 과정에서 기억의 결손이나 치명적인 부작용을 동반하는 불안정한 연수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무가 그토록 철저하게 공백의 100년이라는 진실을 은폐하고 역사를 조작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 역시 자신의 불안정한 영생체제와 자가복제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른다는 고도의 복선이 이 표지에 담겨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연결 지점은 일본의 고대 전설과 맞물리는 대립관계입니다. 일본 설화 중에는 해파리와 원숭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해파리는 단단한 뼈가 있는 동물이었으나 용왕의 뼈를 고치기 위해 원숭이의 간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원숭이를 속이려다 도리어 원숭이의 꾀에 간파당해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용왕에게 벌을 받아 몸의 모든 뼈가 으스러져 없어질 때까지 모진매를 맞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뼈가 없는 흐물흐물한 모습이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이를 이무에게 대입하면 매우 정교한 은유와 상징이 성립합니다. 이무를 상징하는 해파리는 뼈가 없다는 본질적인 특징, 즉 과거 누군가를 속이려다 역으로 간파당해 완벽하게 파멸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자의 열등감을 가집니다. 800년 전 공백의 100년 당시 이무는 조이보이를 기만하고 세계를 찬탈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조이보이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빼앗긴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이무가 허위의 역사를 조작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포장한 채 거대한 허의 옥자 뒤에 숨어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뼈를 잃은 자의 비겁함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함인 셈이죠. 반면 이 해파리들에게 고통받으면서도 꼿꼿이 서 있는 브룩은 오직 뼈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브룩의 핵심 사상은 인간은 죽으면 결국 뼈만 남는다는 필멸의 순리와 육체가 사라져도 뼈는 결코 꺾이지 않고 남는다는 정당한 정신입니다. 하지만 영생과 권력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버리고 흐물흐물하게 살아가는 이무의 속성은 브룩의 존재 가치와 정반대되는 본질적인 대립관계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집니다. 만약 이무가 설화 속에서 누군가를 속이려다 본질을 잃고 파멸한 해파리를 상징한다면 그 기만 가득한 해파리를 파멸로 이끈 대척점의 존재는 다름 아닌 원숭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만화의 주인공이자 이무가 구축한 거짓된 세계지배 체제를 뿌리채 무너뜨릴 유일한 인물은 다름 몽키디 루피입니다. 결국 1184화의 표지는 과거 해파리가 원숭이의 눈을 속여 뼈를 잃으면서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 신화의 서사대로 해파리는 현세의 원숭이에게 모든 기만과 역사의 조작을 간파당해 이번에야말로 뼈도 남지 않은 채 완벽하게 파멸할 것이라는 거대한 인간부의 운명을 예고하는 표지라는 거죠. 다음 주의 장면은 브룩의 어린 시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1세 브룩의 생전 얼굴이 티치의 어린 시절 모습과 판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 루벤 왕자의 비주얼은 카펠리 회상에서 공개되었던 전설의 해적 록스리 지백과 닮아 있습니다. 과거 티치의 초기 설정화 속 모습 역시 루벤 왕자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외모적 특징과 설정들을 종합해볼 때 티치, 브룩, 루벤, 지백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선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난사를 더하는 것이 바로 지리적 배경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에스페리아 왕국의 위치는 웨스트블루인데 이곳은 지베카 티치의 고향 갓벨리가 있던 바다입니다. 즉, 이 인물들은 혈연이든 운명이든 어떤 식으로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브룩과 루벤 왕자가 모두 데비 일족의 후손이라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복선들이 해소됩니다.
첫 번째로 루벤 왕자가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어린 브룩을 첫눈에 거두어준 이유가 설명됩니다. 당시 루벤 왕자는 불쌍한 고아를 동정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같은 데이비 일족 있음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브룩이 루벤 왕자를 친근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표면적으로 의형제나 조폭두목을 따르는 듯한 뉘앙스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혈연적 뿌리, 즉 같은 데이비의 피를 공유한 사이였기에 가능했던 운명적 이끌림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브룩이 가진 비정상적인 생명력의 비밀입니다. 브룩은 현재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우유를 마시면 순식간에 골절이 치유되거나 상황 빅멈의 강력한 소울 공격을 정면으로 버텨내는 등 해도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만약 브룩이 특수한 혈통, 데이비 일족의 핏줄이라면 이 기적같은 생명력과 비정상적인 신체 특성이 납득되겠죠. 세 번째는 에스페리아 왕국의 비극입니다. 에스페리아가 멸망하기 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1184회에서 공개된 루벤 국왕은 평소 타협을 거부하는 강직한 성격으로 세계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부패할 대로 부패한 해군 조직을 가차없이 공격하는 등 상층부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세계 정부 입장에서 루벤 국왕은 눈에 가시 같은 반역자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세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금기, 즉 그에게 데이비 일족의 피가 흐른다는 혈통적 비밀까지 발각되면서 에스페리아 왕국의 운명이 파멸로 치닫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설은 브룩이 신의 기사단이라는 존재를 언급하며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 역시 설명됩니다. 일반적인 해적이나 대중은 이름조차 모르는 세계 정부의 비밀 전력을 브룩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자신의 소중한 고향과 경애하는 루벤 국왕을 눈앞에서 처참하게 멸망시킨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에스페리아 왕국의 비극은 데이비 일족을 사냥하려는 세계 정부와 신의 기사단이 저지른 잔혹한 역사적 학살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브룩은 과거 이마에 뼈에 새겨질 정도로 인간 시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상은 이에 대항하기 위한 흔적이었던 걸로 보이죠. 다음 주의 장면은 에스페리아 왕국의 왕실 호위대 대장 캔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정의로운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녀를 둘러싼 열준들을 면밀히 파헤쳐보면 기괴할 정도로 이상한 의문점들이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리는 캔들의 기묘한 외모입니다. 이번 1184화에서 브룩의 과거의 상은 79년 전에서 70년 전, 그리고 다시 63년 전으로 시간이 툭툭 끊기며 교차 편집됩니다.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인 브룩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모습은 나이를 먹으며 급격하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오직 호위대장 캔들만큼은 완전히 예외입니다. 그녀는 브룩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려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시점까지 단 하루도 늙지 않은 완벽하게 멈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이 기이한 연출은 오다슴이 의도적으로 심어둔 거대한 복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리적, 설정적 단서가 더해집니다. 원작 만화의 카펠리 회상에서 맨마이어가 최고 권력층인 천룡인의 가문 이름이라는 사실이 공식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원피스 넷플릭스 실사판 로그타운 에피소드에서는 맨마이어 오페라 하우스라는 독특한 건물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작중에서 캔들 단장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장소가 바로 이 오페라 하우스였습니다. 즉, 오다스는 캔들이 천룡인인 맨마이어 가문 출신이라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기 위해 이미 실사판에서부터 철저한 빌드업을 거쳐 그녀를 오페라 하우스라는 상징적인 무대에 등장시킨 거라는 거죠.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캔달은 세계정부 내부 출신의 최고위층 스파이이자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과거 피거랜드 갈링성이 가벨리에서 원주민 사냥 대회를 주도했던 것처럼 그녀 역시 에스페리아 왕국의 내부 정보를 샅샅이 수집하고 타깃들을 사냥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정착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현지에서 결혼까지 하여 딸을 낳는 치밀함을 보였고 그 결과 모두에게 완벽해 보이는 호위대장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군코의 가문이 다름 아닌 맨마이어라는 점과도 연결됩니다. 마치 피거랜드 갈링성이 가벨리에서 샹크스를 낳았던 것처럼 맨마이어 가문의 캔들이 에스페리아 왕국에서 낳은 딸이 바로 맨마이어 군코라는 대물림 구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과거 갈링성이 도대체 왜 천룡인의 성지가 아닌 전해의 고립된 섬 가벨리에서 아이를 가졌던 것인지 그 숨겨진 이유와 배경까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캔들 단장의 화면에 등장하는 컷 주변을 감싸고 있는 특유의 반짝이는 문장 기호 효과입니다. 만화책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컷 테두리와 주변을 장식하는 이 묘한 반짝임과 특수 문장 기호들은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아무에게나 쓰이는 연출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세계 제일의 거모라 불리는 쥬라클 미호크가 등장할 때만 사용했던 미호크만의 독점적인 트레이드마크 연출이기 때문입니다. 오다스미 던진 힌트는 이 눈에 띄는 기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시각적 단서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작중, 캔들 단장이 서있는 배경의 벽면 문양을 자세히 뜯어보면 미호크가 등지에 메고 다니는 최강의 흑도, 요로의 거대한 십자가 손잡이 문양과 닮아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 기호, 전용 폰트, 그리고 배경의 칼 문양이라는 이 박자를 모두 미호크에게 정조준에 연출했다는 것은 오다스미 캔들과 미호크 사이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거대한 과거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대놓고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미호크라는 인물이 최종장에 이르러 네로나 세계의 왕, 임 등 세계 정부의 가장 깊숙한 핵심 중추들과 엮이고 있다는 의혹을 감안하면 캔들 단장에 미호크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의 전 세계를 호령했던 과거 세계 제일의 거모였거나 혹은 현재 미호크가 신의 기수단 출신인 캔들 밑에서 검수를 전수받은 직속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호크와 이무의 더 구체적인 연결서사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또 하나 주목할 건 조난당했던 부르기 극적으로 구조되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당시 화면 속에서 캔들 단장의 주변을 아지랑이처럼 스멀스멀 감싸고 있던 독특한 질감의 연기 연출이 등장하는데 이 연기의 질감과 퍼지는 형태는 보아행콕 특유의 배경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이번 과거 해석 내내 캔들 단장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심지어 신부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백에 완전히 매료되어 눈이 하트 모양으로 변하는 기이한 묘사가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이는 단순히 그녀가 절세미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개그컷이 아니라 그녀가 과거 세계정부의 핵심 전력으로서 보아행콕보다 훨씬 이전에 메르메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던 전인 능력자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주의 장면은 이번 화의 제목이자 부룩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대사 죽으면 그저 모두 뼈가 되지입니다. 악마 열매는 저마다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최근의 설정을 대입해보면 부룩이 이 열매를 우연히 발견해 먹은 것이 아니라 죽음 뒤의 뼈를 늘 노래하던 부룩의 영혼에 이끌린 부활부활 열매가 스스로 부룩을 차기 능력자로 선택한 것이라는 운명적인 해석까지 가능해지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이 대사는 과거 오니가시마 결전에서 기어 피프트 루피가 보여주었던 기이한 행동과 오버랩된다는 겁니다. 당시 루피는 카이도와의 치열한 사투 속에서 기어 피프트의 급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온몸이 늙고 쓰레기처럼 쓰러지면서도 죽으면 결국 뼈만 남을 뿐이지 쉬쉬쉬라며 기괴하게 웃어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행이론은 마냥 감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루피와 브룩 두 사람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장치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원피스 결말부에서 루피가 맞이하게 될 잔혹한 운명에 대한 복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이부의 힘을 한계까지 쥐어짜며 수명을 깎아먹고 있는 루피가 세계정부와의 최종 결정 끝에 정말로 이 대사처럼 결국 뼈만 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홀로 영생의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음악가 부룩이 먼 미래에 먼저 떠나간 선장 루피의 뼈를 바라보며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을 만들죠.